미니 모의고사 2회 오늘 또 시작해 볼게요. 1번부터 3번까지 역시 학생들이 발명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화작 문제네요. 화작 문제는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최대한 빨리 해결해 보자. 나는 이를 참고하여 학생 1이 학습활동 과정에서의 작성한 설명문 초고다. 이에 대해 물음을 답하시오. 이해를 목적으로 한 글을 쓸 것이다. 안녕하세요. 학생 발명가이신 선배님께 궁금한 게 많습니다. 먼저 발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인사하고 질문을 하고 있죠? 네, 발명은 전에 없었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롭게 생각하여 만들어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 대답 잘했고, 새롭게 생각하여 전에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선배님의 말씀을, 선배님의 발명품이 궁금해요. 기억, 상대방이 한 말을 재진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을 또 물어내고 있고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죠. 발명품을 꺼내면 네, 이것을 보여드리죠. 설탕, 소금과 같은 양념을 담는 통들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 곤란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의 뚜껑과 본체를 여러 개로 나눈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문제점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이 이야기는 현실에서의 자신이 겪었었던 불편함을 바탕으로 발명품을 만들게 된 계획이 통 하나에 여러 가지 양념을 담을 수 있습니다. 어머, 간단하면서도 유용하네요. 저도 발명을 하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요.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세요.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뭘까? 세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체험 단계에서는 발명의 주제가 되는 물건을 탐색하여 발명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보고, 인지 단계에서는 그 물건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학습합니다. 이 두 단계를 통해 주제가 되는 물건에 대해 이해를 높입니다. 발명 단계에서는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물건을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창출합니다. 이때 도움을 얻기 위해 기존의 다른 발명품들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질문하고 있죠. 상대방에게 설명해 주세요 라면서 일종의 요구를 하고 있다. 좋습니다. 가방에서 필통을 꺼내며 필기구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볼펜, 연필, 자가 있죠? 필기구를 발명 주제로 정했다면 체험 단계에서 필기구를 골라 만지고 분해하면서 호기심을 가져봅니다. 체험 단계 골라서 만지고 분해하고 호기심 가져보세요. 그런 다음 단계에선 과학적 원리를 공부하겠군요. 이 리을 대사는 인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나 발명가님의 말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해주네요. 네. 인지 단계에서는 필기구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공부하죠. 다음으로 발명 단계에서는 필기구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창출합니다. 아까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한다고 했는데요. 이를테면 예시, 자가 발전 기능이 있는 손전 등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 이용된다는 걸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니까요. 구체적 사례다. 자신이 앞에 설명한 것에 대해 보충을 하고 있다. 그렇군요. 끝으로 미래의 발명가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변 사물에 호기심을 갖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개선 방법을 찾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동아리 소식지에 글을 쓸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설명문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상호평가를 통해서 고쳐보기. 나 읽기 전에 순식간에 아까 1번 문제 확인했었는데 틀린 거 몇 번인지 찾아내셨을까? 2번이죠. 니은은 설명에 대한 과학적 상식을 제시해서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겪은 불편함으로 발명을 합니다.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사례 중심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되겠지. 앞으로 넘어볼게요. 뒤로 넘어갔네. 다시 앞으로 낙을 읽으러 갈게요. 학생들은 발명을 어려워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이다. 라면서 어때요? 핵심 소재를 소개해 주죠.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로 인해 쉽게 발명에 다가설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디어 창출 모형 중심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질까? 질문을 통해서 내가 설명할 내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체험 단계에서는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예시. 자전거라는 발명 주제가 제시되면 자전거를 눈으로 살피고 만지고 손으로 만져봅니다. 직접 타보고 분해하면서 탐색합니다. 2단계, 인지 단계에선 자전거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를 학습한다. 커브를 도는 쪽으로 자전거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원심력 때문이고 울퉁불퉁한 길을 잘 달릴 수 있는 것은 타이어의 탄성력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친구와 이야기하며 발명 주제인 주제의 자전거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자전거를 탔던 즐거운 추억을 떠올린 감상문을 써보는 것도 좋다. 이 이야기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발명 단계에선 자전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의 개선 방안을 생각합니다. 자전거가 아닌 자동으로 공기가 채워지는 튜브를 참고해 물에 뜨는 자전거라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가 있다. 개선 방안을 생각할 땐 기존 발명품을 참고로 할 수가 있다. 전체적으로 핵심 소재를 소개해주고 단계를 나눠주고 단계 1, 2, 3단계 잘 했지만 쓸데없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좀 눈치채어주고 뒤로 넘어가서 문제 확인할게요. 2번 가에 참석한 학생 1이 나를 쓰기 위해 학생 2와 나눈 대화의 일부다. 가나로 들어갈 때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라고? 내가 말을 만들어 놓고 비슷한 것 찾으라고. 선배님의 말씀을 활용해서 글을 쓴다고 했잖아. 어떤 글을 내용에 포함할 거야? 살펴보죠. 발명품을 만드는데 어렵다고 했어. 도중에 겪었던 어려움을 글에 포함되어야겠어. 이거는 설명문에 맞지 않죠? 1번 탈락. 2번 주변 사물에 호기심을 갖고 개선점을 찾아보라고 하셨어. 나는 개선이 필요한 주변 사물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왜? 이 글의 종류는 발명을 하는 데 있어서의 3단계니까. 3번 모형의 각 단계를 양념통으로 설명하셨지. 모형의 각 단계? 다른 물건을 이용해 모형을 설명하는 걸 모형의 단계를 양념 담는 통으로 설명한 거 아니었지. 모형에 담는 말이 자꾸 양념 담는 통에 대한 이야기는 발명을 할 때 어려울 텐데요.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습니까? 얻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모형의 단계를 설명한 거 아니잖아요. 3번 탈락.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할 수 있다고 했어. 나도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해서 아이디어 창출하는 걸 예를 들면 아까 자전거 이야기 물에 둥둥 뜨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고 발명은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거라고 하셨어. 창출한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새로운 물건을 제작, 완성하는 과정을 글에 포함되어야 되겠어. 이 내용은 포함할 필요가 없죠. 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지만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의 단계를 설명하기 위한 글이었었으니까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5번 탈락. 위로 올라가서 3번 볼게요. 나에 대한 학생 2의 상호평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잘한 점 비교의 방법으로 중심 화제 뭐라고?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 그것을 다른 모델과 비교했다? 그렇게 비교한 부분이 없죠. 끝 틀렸어. 2번 글의 흐름이 잘 나타나도록 문단의 앞부분에 순서를 알려주는 표지를 사용한 것 진짠가요? 나달랑 한번 보러 갈게요. 그러네요. 먼저 그 후 마지막으로 얘네들은 뭐예요?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의 순서를 나타내는 표지다. 아주 잘했네. 칭찬받겠는걸. 잘했고 이 문단에서 어색한 문장을 사용한 것, 이 문단 살펴보러 갈까요? 두 번째 문단에서 바로 여기네요. 체험 단계에서는 발명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좀 말이 어색한데요. 어떻게 고쳐놓으면 될까? 체험 단계에서는 발명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가 아니라 호기심을 갖게 된다.
요 정도로 바꾸면은 될 것 같아요. 3의 4번 산문단에서는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떨어뜨린 것. 그렇죠. 우리 아까 읽으면서 얼핏 이 지문은 이 문장은 날려야 되겠는데 이 문장 삭제하는 것 잘했죠? 5번 3의 5번 네, 4문단에서는 앞의 문장의 위치, 앞뒤 문장의 위치를 잘못 배열하여 내용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 요 문장이랑 그 다음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게 좋겠죠. 왜? 개선 방안을 생각한다. 개선 방안을 생각할 때에는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한다. 예를 들면 자전거. 순서가 이렇게 오는 게 자연스럽겠지. 그래서 3번에 다 괜찮고 틀려있는 건 1번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4번 문제, 문법 문제인데요. 형태소에 관련된 문제, 형태소에 관련돼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형태소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뜻을 가진 의미를 지닌 말의 최소 단위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고, 말이 어렵나? 형태소가 바뀌면 뜻이 바뀐다. 그렇게 생각할게요. 다음 문장의 형태소를 실질적인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유무에 따라서 분류해보자. 중요한 얘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문장을 하나 주면서 형태소를 분석해라 라면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절 단위로 띄어서 끊었습니다. 두 번째, 조사를 찾아서 분리를 합니다. 세 번째, 용언을 찾아서 이 용언을 어간과 형태 변화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과 변하는 부분 어미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푸르다, 푸르고, 푸르면, 푸르니, 푸르게 어간과 어미로 나누면 되겠지. 실질적 의미가 있습니까? 네, 하늘, 푸르다. 실질적 의미가 없습니까? 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실질적 의미가 있는 부분은 하늘, 체언, 푸르다, 용언의 어간.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하늘이, 조사, 뭐뭐다, 어미. 얘네들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실질적 의미가 있으면 실질 형태소, 실질적 의미가 없으면 형식 형태소. 밑에 탐구 결과 봅시다. 하늘과 푸르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구체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질 형태소. 이 단은 형식적인 의미, 문법적 의미만 표시하므로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밑에 연습 문제 볼게요. 자, 문장을 주고 형태소 구분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1단계 어절 단위로 띄어쓰고 2단계 조사 구분하고 3단계 동사, 형용사 찾아서 있다, 있고, 있어 어간과 어미로 구분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살펴볼까요? 실질적인 형, 있죠, 은, 없고, 집, 뜻이 있지, 조사라서 없죠, 동사의 용언의 어간이죠, 뜻이 있고, 다 어미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에는 형집인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수고하셨고요. 한 장 더 넘겨서 또 지문 보러 갈게요. 독서 지문 나타나 있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지문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단락 앞에 번호 매겨 놓으시라고. 고대 중국인들은 인간이 행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들을 그들이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하늘에 의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고대 중국인, 하늘은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다. 그리하여 하늘은 인간에게 자신의 의지를 심어서 두려움을 갖고 복종하게 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하늘에는 의지가 있어 인간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하는 의미로 인식이 되었다. 그 당시 하늘은 인간에게 행운과 불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이고 인간의 개별적 또는 공동적 운명을 지배하는 신비하고 절대적인 존재라는 믿음이 형성되었다. 하늘은 힘이 있어 절대적인 존재야. 이러한 하늘에 대한 인식은 함부로 할 수 없겠죠. 하늘을 권선징악의 주제자로 보고
새로운 왕조의 탄생과 정치적 변천도 그것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믿음의 근거로 작용했다. 하늘은 쉽게 생각합시다. 뭐든지 다 해. 뭐든지 인간의 모든 것을. 하지만 그러한 하늘에 대한 인식은 인간 지혜의 성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의해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하늘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습니다. 이제 이후 지문으로는 하늘에 대한 인식을 바꾼 사람들의 이론이 나오겠지. 순자의 하늘에 대한 주장은 그 당시까지 진행된 하늘의 논의와 엄격히 구분될 뿐만이 아니라 매우 새롭게 변모시킨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순자는 우와 엄청 용감했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하늘은 단순한 자연 현상 중의 하나다. 그가 생각한 하늘은 별, 해, 달, 사계절, 추위, 더위, 바람 등 자연 현상을 가리킨다. 순자씨, 하늘은 뭡니까? 하늘은 자연 현상입니다. 따라서 하늘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재앙을 내릴 수 없고 부자로 만들 수도 없고 기륭화복을 만들 수가 없다. 쉽게 뭐라고? 순자가 생각한 하늘, 인간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들이 치세와 난세를 하늘과 연결시키는 것은 심리적으로 하늘에 기대는 것뿐이다. 좋은 세상이든 어지러운 세상이든 원인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하늘과 무관하다. 사람이 받게 되는 재앙과 복의 원인도 모두 자신에게 있을 뿐 불변의 질서를 갖고 있는 하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인간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다. 하늘은 그 자체의 운행 법칙을 따로 갖고 있어서 지 혼자 움직이는 거야. 인간과 길이 다릅니다. 하늘과 인간은 달라. 천체의 운행은 불변의 정규 궤도에 따른다.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은 모두 제 나름의 길이 있다. 사계절은 말없이 주기에 따라 움직인다. 일식 월식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아무 때나 일고 괴이 한 별이 언뜻 추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것은 항상 벌어지는 일이 아니며 하늘이 이상현상을 드러내 무슨 길흉을 예시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즉 정리하겠다는 얘기죠. 하늘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순자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없다. 그것이 바로 불구지천의 본뜻이다. 하늘의 의지를 알고 그 뜻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단락. 순자가 말한 불구지천의 뜻은 자연현상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 무슨 의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알아내겠다고 덤비는 종교적 사유의 접근을 비판한 거다. 억지로 하늘의 의지를 알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자연현상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구하지 말고 오직 인간 사회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즉, 또 정리하겠죠. 재앙이 닥치면 공포나 기도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 순자의 관심은 하늘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었습니다. 특히 인간 사회의 정치야말로 순자가 중점을 둔 문제였다. 하늘은 만물을 낳을 수 있지만 만물을 변별할 수는 없다. 라고 말을 했다. 인간도 만물의 하나로 하늘이 낳은 존재이나 하늘은 인간을 낳았을 뿐 인간을 다스리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늘이라는 건 혈기나 욕구를 지닌 존재가 아니고 그냥 자연일 뿐이다. 굉장히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5번, 이 글에 대한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대 중국인들은 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와 성숙 문명의 발달로 인해 하늘에 대한 인식이 대폭 바뀌었고 그중 순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순자의 이론을 설명해 주고 있죠.
5번의 답은 1번. 특정 대상, 하늘에 대한 새로운 관점, 불구지천 제시하면서 그 관점, 순자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아주 좋아. 나머지 틀려서 쳐다도 안 볼 거예요. 밑에 나와 있는 6번 확인할게요. A에 드러난 하늘에 대한 고대 중국인들의 인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대 중국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에 의지가 있다. 이 의지가 인간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 1번, 인간에게 의지를 심어 두려움을 갖고 복종하게 만든다. 그렇지. 인간 왕조의 탄생이나 정치적 변천과 무관하다? 아니요. 하늘이 주관한다 라고 생각했죠. 2번 틀린 얘기.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할 수가 있다. 완벽하고 전지전능하니까. 인간의 힘으로 거스를 수 없는 신비한 존재다. 길흉화복을 결정하는 주체다. 인간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다라는 게 고대 중국인들의 인식. 그것과 상관없는 답 2번. 7번 불구지천 누구 거예요? 순자 거예요. 자연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고 종교적 관점 갖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 말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해라. 이러한 말들 찾으면 되겠네요. 재앙이 닥쳤을 때 하늘의 기대기보다 인간의 의지를 중시한다. 괜찮아. 니은 자연은 지 나름대로의 변화의 길이 있고 인간과 길이 다르다. 그렇지. 치세와 난세의 원인을 권선징악의 주제자인 하늘에서 아니야. 하늘에서 찾으면 안 돼. 인간 세상, 요거 치세와 난세는 인간 세상의 일이잖아요. 인간 세상의 일은 인간 세상에서 찾아야지. 디귿 들어가면 안 돼. 하늘의 의지를 알아보려는 종교적 사유의 접근을 비판했다. 그렇죠. 답은 기역, 니은, 리을 4번 되겠네요. 다음 8번 보러 갈게요. 윗글의 순자와 보기의 맹자의 견해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 문제 푸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순자가 한 이야기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앞에 지문 다 봐야지. 근데 맹자의 의견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5줄만 보면 되죠. 그러니까 맹자의 의견만 갖고 맞냐 틀리냐라는 거 찾으면 됩니다. 적어도 2-3개는 지울 수 있어요. 맹자는 하늘이 인륜의 근원이며 인륜은 하늘의 덕성이 발현된 것으로 본다. 순자하고 벌써 다르네. 하늘이라는 존재는 이런 면에서 도덕적으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사람이 하늘의 덕성을 받아 그것을 자신의 덕성으로 삼고 노력하고 수양하여 실현해 나가면 하늘의 덕성과 인간의 덕성이 서로 통하게 되는 겁니다. 순자는 이렇게 괄호 하늘은 인간에 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근원 아니요. 순자는 하늘과 인간 서로 다르다고 애초에 얘기했으니까 틀린 것. 순자는 비 내리고 바람 부는 것을 하늘의 도덕적인 의지 아니요. 순자는 하늘의 의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지. 3번 맹자는 하늘은 인간의 도덕 근거로서 의미를 지닌다 라고 우와 바로 이야기가 맞고요. 그러면 또 생각하자. 순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닌가? 순자는 하늘은 인간의 도덕 근거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3번 적합한 이야기. 4번 맹자는 자연의 힘을 이용할 줄 아는 인간의 주체적 능동적 노력을 강조했다라고요? 아닐걸요. 하늘의 뜻을 실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인간의 주체적 능동적 노력을 강조한 거 아니죠. 오히려 인간의 주체적 능동적 노력을 강조한 건 순자지. 5번 순자와 맹자는 인간이 하늘의 덕성을 본받아 자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라. 인간이 하늘을 본받으라. 순자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맹자만 이야기했으니까 틀린 이야기. 답은 3번. 9번부터 10번까지 확인하러 갈게요. 우리는 꿈틀 통합교재에서 한번 봤었던 지문이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하러 갑시다. 월명사의 제망매가 죽은 누이를 위하여 제를 지내며 불렀던 노래 신라시대의 향가. 길제 고려에 남아있는 신하였었던 유신이 고려 너무 좋았는데 이 고려가 가고 없구나 라고 하는 맥수지탄을 주제로 하는 시조.
향가가 시조에 형식적 영향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3단 구성이 되어 있고 세 번째 의미 단계에서 감탄사로 시작을 하는 것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어즈버 감탄사 시작하죠. 생사길, 여기에서의 길은 갈림길의 의미죠.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여기는 이있음, 머뭇머뭇거립니다. 왜?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죽은 누이가 죽을 때 나는 이제 간다 라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너는 왜 죽는다라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급작스럽게 떠났느냐? 안타까움. 여기에서의 나는 죽은 누이고. 제주 지역에서 엄청 큰 지진이 났나 봐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리저리 떨어질 잎처럼 누이가 죽었죠. 바람이 불어서 죽었네. 누이의 죽음의 원인이 되겠지. 일찍 불어온 바람, 누이가 일찍 죽었구만. 요절했네요. 여기에서의 가을은 하강, 소멸의 이미지가 있네요. 너와 나는 한 가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나는 네가 가는 곳이 어딘 줄 모르겠구나. 탄시. 인생무사. 여기까지만 보면 계속 슬퍼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타찰에서 만날 나. 불교에서의 이야기하는 극락세상이죠. 불교죠. 거기에서 너를 만날 나. 이 나는 시적 화자고. 그때까지 도닦아 기다리겠다라면서 의지적으로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무엇으로? 종교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네요. 밑에 나는요. 미리 주제 말씀을 드릴게요. 나라가 망해서 슬퍼요. 맥수지탄. 꼭 기억해 주실 사자성어입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 고려는 이제 끝난 것 같아. 더 이상 답이 없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시작해볼까요? 500년 도읍지 고려의 수도 개성을 필마 말 한 피를 타고 외롭게 돌아 들어갔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자연은 그대로인데 인걸 인제는 간 곳이 없구나. 대꾸대조. 어즈버 슬플 때 쓰는 감탄사예요. 태평년월 고려의 500년이 꿈인가 하노라. 나라가 망해서 슬퍼요. 맥수지탄 확인하시면 되겠지. 9번 가와 나의 형식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가, 향가, 나, 시조. 향가와 시조의 특징에 대해 알고 있니? 라고 확인하면 되겠죠. 1번 가는 사음보 아니요. 오히려 시조가 사음보. 나, 시적 화자가 작품 표면에 드러나 있다라고 하면 시의 표면에 나, 우리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는 그러한 표현이 나타나 있질 않죠? 오히려 가에는 드러나 있는데. 3번 가와 달리 나는 3단 구성? 아니요. 둘 다 3단 구성. 나와 달리 가는 이야기 전달의 목적이 있다. 이야기 전달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서사갈래, 소설류에 관련되는 건데 둘 다 서정갈래죠. 4번 탈락. 가와 나는 감탄사를 통해 고조된 감정을 드러냅니다. 아주 잘했네요. 그리고 감탄사를 통해 고조된 감정을 드러낸다. and 감정을 집약해주고 있다. 이 정도 확인해 놓으면 되겠네요. 10번 문제도 보러 갈게요. 10번 보기를 참고하여 기역에서부터 미음에 나타난 화자의 처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저는 시 본문 띄워놓고 있을 테니 여러분들은 문제 보고 계세요. 빨간색으로 써봅시다. 10번 보기 작가의 삶에 대한 이해는 작품 감상의 폭을 넓혀줍니다. 가는 승려인 작가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기 위한 작품이고 나는 고려 왕조가 몰락하자 모친 봉양을 핑계로 고향에 은거한 작가가 고려의 도읍지였던 개성을 찾아 느끼는 감회를 읊고 있는 작품입니다. 1번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어느 가을 때 이른 바람이라는 인식을 통해서 예기치 못했어 누이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10번에 1번 괜찮죠.
10번에 2번 미타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극락세상 극락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돛닦으며 기다리겠다. 슬픔을 종교의 힘으로 극복하겠다. 10번에 2번 맞는 얘기. 10번에 3번 500년 도읍지, 500년 시간, 도읍지 공간, 단절된 고려 왕조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아쉬움을 나타내죠. 맥수지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4번 산천, 자연은 그대로인데 인재는 간 곳이 없다. 고려의 충신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인생무상을 느끼고 있다. 괜찮죠? 여기다 그냥 인생무상 하나 더 써놓을까요? 답은 5번이겠네요. 태평한 세상이 꿈속에만 있겠냐라는 각성을 통해 고려 왕조를 다시 찾겠다는 의지? 아니야. 꿈인가 하노라. 고려 이젠 글렀어. 이 정서가 있는 거지. 내가 다시 한번 고려를 되살려 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10번에 틀린 이야기는 5번 확인.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요. 11번, 12번 가는요. 작자미상의 가시리라고 이야기하는 고려가요고요. 나는요. 못 오는가? 라고 이야기를 해놨었던 사설시조. 사설시조는 요 정도만 기억해 놓을까? 3장 6구 45자 내외에 평시조에다가 2구 이상 길어져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초장, 어이구야. 초장, 중장, 종장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중장이 늘어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 가시리는 어려운 작품은 아니나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인 이별의 정한을 나타내는 중간 단계에 있는 작품이라서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 전체 연은 1년, 2년, 3년, 4년으로 나눠져 있는 9년째 위증질과 대평성대라고 하는 후렴구가 있으나 후대에 첨가되면서 해석할 때 쳐다도 보지 않을 거예요. 의미가 없을 것이다. 나는 이라는 말은 밑에 해석처럼 특별한 의미 없이 음악적 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여음구다. 전체 1, 2, 3, 4의 분연체 형식으로 나타나 있고요. 기, 승, 전, 결 구조를 지니고 있다. 해석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332조의 삼음보 율격. 기 부분에서는 헤어져서 슬퍼요. 이별의 충격을 나타내주고 있다. 진짜 다 버리고 갈 거예요? 충격받았죠? 나쁜 자식. 나보고는 어찌 살라 하고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 하고 원망. 필기 많이 안 하는 이유는 우리 이거 한번 다 해석을 해요. 나는 당신을 잡아두고 싶지만 선하면 아니올세라 머뭇을세라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자 생각하자고. 잡겠다고 안 잡겠다고 안 잡겠다고 체념. 하지만 서럽게 님을 보내니 가자마자 돌아오세요. 저는 여기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재회를 소망하고 있고 기다림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확인하면 되겠네요. 밑으로 내려올게요. 주제요.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뭐 헤어져서 슬퍼요. 이별의 정한. 이런 말은 수두룩 빽빽하게 볼 수 있을 거니까 이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다음 사설시조. 너무 귀여워. 그냥 읽어볼게요. 못 오는가? 무슨 일로 못 오는가? 야, 와야 될 너. 왔어도 진작에 왔어야 할 너. 왜 안 오냐?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를 놓고 쌀통 뒤주 안에 궤 상자를 넣고 그 안에 너를 필자형으로 꽁꽁 묶어서 결박하여 놓고 쌍배목 쌍으로 된 자물쇠 걸쇠에 금거북이 자물쇠로 수기수기 깊이 너를 잠가놨더냐. 야, 너 진짜 이 정도야? 너 어쩜 그리 나에게 아니오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1년도 12달이고 한 달도 30일인데 이 나쁜 놈아, 날 와서 볼 하루가 그렇게 없냐? 너 그렇게 바쁘냐? 이 나쁜 놈아? 라면서 시적 대상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드러나 있고, 요 시조가 중요한 이유는 중장의 요 표현법 때문에 그래요. 성 안에, 담 안에, 집 안에, 뒤주 안에, 괴 안에 어때요? 잡혀있는 상황을 열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연쇄. 에이, 솔직히 사람을 가둔다고, 사람 하나 가둔다고 이렇게까지 하나? 과장. 문장 구조 자체의 반복을 통해서 시적 화자의 당신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의 정서를 과장하고, 이러한 과장하고 과장을 통해서 해학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솔직히 좀 귀엽잖아요. 이렇게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문제 보러 갈게요. 11번. 가의 시적 상황을 경험한 화자가 이별했어요. 기다릴게 라고 했는데 나의 상황에서는 우와, 아직도 님이 오지 않고 있죠. 나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솔직히 낫이 쓸 정도면 이미 완전 열이 받아서 뻗쩍뻗쩍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만 쓸 수 있으면 답 찾을 수 있었겠는데요. 4번. 님이 돌아오기를 바라던 이별 당시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워하고 있다. 더하기 원망하고 있다. 그래서 답은 4번. 12번 확인하러 갈게요. 가실이 뭐라 그랬어요? 글의 종류는 고려가요라고 이야기를 했죠. 1번. 가실이의 형식상 특징 332조의 3음보 옆에다가 하나 더 쓸게요. 332조. 음악적 효과를 높여주는 후렴구를 반복합니다. 후렴구 의미가 없어요. 고려시대 평민들이 부르던 노래가 궁중으로 들어가면서 추가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후대에 첨가가 되었을 것이다. 내가 나오면 1년, 2년, 3년, 4년 끝나는 것이다. 연을 나누는 분연의 기능을 하고 어쨌든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 거니까 운율을 형성해 주는 것일 것이다. 내용상 특징으로 따지면 자신에게 닥친 부당한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한의 정서가 나타난다. 이별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래요. 3년에 나타나 있잖아요. 체념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다. 1번 332조의 3음보 어키 위증질과 대평성대 음악적 효과를 높여주는 후렴구 운율을 형성한다라는 게 음악적 효과 주는 거 아닌가? 맞죠?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고 님을 잡지 못하는 체념. 아니야. 아직은 체념 아니야. 여기엔 원망이야. 체념은 3년에 나타나니까. 틀린 건 3번. 서운하면 아니 올까봐 두려워서 잡지 않을게요. 요거지.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 괜찮고 서럽게 님을 보냅니다. 이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한의 정서. 그래서 답은 3번. 쉽지 않은 과정인데요. 2회까지 잘 마무리하고 따라오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3회는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뿅!